안녕하세요. 어제 그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죠. 합격자를 보니까 8,956명 합격했습니다. 19.62% 응시자 대비. 그 다음에 1차 합격자가 16,992명, 22.59%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1차만 준비하고 2년 준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이미 그 1차 합격자가 15,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최종 합격자가 8,900명이면 거의 반 이상 떨어졌다는 이야기, 2차만 봐가지고 올해 시험에서. 그럼 내년에도 합격자가 거의 17,000명 가까이 1차 합격자가 있는데, 내년에도 2차만 봐가지고 불합격할 확률이 반 이상 되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번에 한 해에 1, 2차 같이 합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신청은 학개론이 2문제, 민법이 1문제 인정됐어요. 2차는 하나도 인정 안 되고요. 그래서 1차 합격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3문제 인정이 되면서. 한 문제에 1,000명 이상 나오거든요, 합격자가. 그 내년에는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통계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해마다 시험 출제위원으로. 출제위원들한테 통계 그 브리핑을 합니다. 출제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1차에서는 학개론이 어려웠죠. 2차에서는 공법이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년에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1차에서 민법이 어렵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쉬웠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 시험에는 어렵게 나옵니다. 공법이 쉽고요. 그럼 내년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 공법이 쉽고 중개사법은 이거는 어려워봐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래도 뭐 한 70점은 받을 수 있거든요. 80점은 못 받더라도.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쉬웠고요. 내년에 또 어렵다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해마다 반대로 된다는 것. 아마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 수학이 만약에 쉬웠다 이러면 내년에 또 수학이 어렵고 해마다 반대로 나옵니다. 그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십시오. 올해 합격률이 아마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에 15회 때 이럴 때 빼고 15회 때 8회 때 빼고는요. 이렇게 19% 거의 평균 한 22%에서 25% 정도 합격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19%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4페이지 전속중개계약 할 차례죠.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중개계약이 있는데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2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2문제. 전속중개계약.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을 맺듯이 우리 중개계약도 특정한 중개업자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규정입니다.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7일 있다가 하라는 뜻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속 한 사람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더라도 결국 이 정보망을 통해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정보를 공개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보다 시험에 나오면 전속 중개계약이 더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답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정보를 공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입니다. 밋이 아니고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합니다. 일간신문에다가 또는입니다. 시험에 또는 대신에 밋,
and 그리고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X로 출제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디다 하겠어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중에서?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에 합니다. 일간신문에 하면은 광고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에다가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일간신문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게 뭐가 나왔냐면 8회 시험에 중개 의뢰인이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어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속한 거래계약 체계를 위해서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X죠?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비공개 요청한 것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취 사유,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4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참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공개해야 될 거 7가지는 암기할 수밖에 없죠.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단 권리관계 중에서 다만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단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시험에 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가지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올해 시험까지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의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그래서 2주일에 1회 대신에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지금 4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하는데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방법도 문서로 해야 되죠.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한 사실을 또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문서로 통지입니다. 지체 없이 하고 적시하고 뭐가 더 빠를까요? 지체 없이와 적시 둘 중에 뭐가 더 빠른 개념 같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분이 없는데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적시는 3시간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그럼 상당한 이유가 뭔지는 사회 통념상 분쟁이 생기면 판사가 판단하게 되겠죠.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은 판사가 판단하는 뜻이죠. 그 상당한 이유는 어떤 게 상당한 이유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고요. 즉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하면 X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5가지 적을 텐데 여기서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을입니다. 서식에 보면 의뢰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라고 했죠. 의뢰인이 만약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A라는 너무 기니까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줄였습니다.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A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B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이 전속을 맺은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줘야 됩니다. 수수료 100%에 해당되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A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켰으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다면 그래 놓고는 다른 B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 의뢰인은 A 개업공인중개사, 처음에 전속을 맺었던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00%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은 보면 3배 위약금 물어야 된대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금을 10억을 받았다면 위약을 하면 만약에 다른 데 출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위약금을 30억 내놔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수료가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위약금으로 주면 되죠. 100%만 한 배만 위약금을 주면 됩니다. 뭐 3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A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매수 의뢰인 을과 전속을 맺은 A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역시 수수료에 해당하는, 즉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A한테 너한테만 전속을 맡길 테니까 팔아달라 해서 손님을 데리고 갔다고요. 데리고 갔는데 이 을이 그날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내일 올게 해놓고 내일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여기 괜히 A 개업공인중개사 가면 수수료 줘야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도 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수수료라는 말이 여러분들 내년 시험부터는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보수 용어가. 제가 자꾸 그래도 옛날에 수수료라고 써놓으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데 수수료라는 말은 보수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경우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 갑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의뢰인 을과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입니다. 위약금은 없어요. 중개보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중개보수의 50%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50만 원인데 비용을 30만 원을 지출했어요. 30만 원. 아니 60만 원 지출했다고 볼까요? 즉 현실적으로 중개보수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광고비 60만 원 쓰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론적으로 했다면
근데 비용을 갖다가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뭐 어디 수원까지 비행기 뭐 헬리콥터 타고 가서 100만 원 들었다. 비용이. 이렇게 하는 건 상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한지 안 한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이 상당한 게 얼마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요 두 개가 중요해요, 위에. 자,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보수가 100만 원인데 A와 전속을 맺고, 값이 A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이모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A는 이거 팔려고 100만 원 받으려고 광고비 네이버에 광고한다고 60만 원 들어갔어요. 이를테면. 얼마 받을 수 있냐고, 그럼 A는. 이 둘이 그냥 계약해버렸다고요? 얼마요? 50만. 예, 비용 지출한 건 60만 원 지출했지만, 수수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 둘 중에,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거 하나만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비용이 아까처럼 30만 원 들어갔으면 30만 원 다 받겠죠? 비용 지출한 금액이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나 중개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 했습니다.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2문제 출제된다고요.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1번, 원칙은 유효기간이 원칙 3월, 예외가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죠. 만약에 3개월로 약정을 했는데 아무런 특이하게 없으면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못 팔아줬다면 4개월 됐을 때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죠. 유효기간 끝났으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집 내놓고 한 3개월 안에 통상적으로 팔리죠. 좀 적정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비싸게 내놓으면 안 팔리겠지만 좀 싸게 어느 정도 시세대로 내놓으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면 거래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한 문제. 자, 그러면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보망이 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X고요. 중개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X죠. 개업 공인중개사, 옛날에는 중개업자 상호 간이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죠. 이 정보망에 들어가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을 최고 많이 보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은 그 부동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들 전화번호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보는 거, 그거는 정보망이 아니죠. 그건 그냥 광고한 거예요. 정보망은 우리 중개사무소 출근해가지고 컴퓨터부터 켜거든요. 개업하면 먼저. 그 컴퓨터 켜면은 바로 그 정보망이 뜨도록 돼 있어요. 정보망이 거의 다 지금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다 가입돼 있어요. 아주 시골 아니면. 물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은 아니고 사설 정보망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중개사무소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만 보는 거지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서 볼 수는 없다고요. 정보망이.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매도 의뢰인이 팔 사람 매도 의뢰인은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는 빨리 팔려고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등록한다, 매물을 올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정보 공개한다라고 법조문에는 되어 있는데 8회 시험에 매물 올린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올린다. 법조문에 없는 표현인데요. 그때는 부동산 학과 교수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출제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법학과 교수들이 출제하니까 법정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학개론만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B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매수 의뢰를 했어요. 매수 사달라.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B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실에 없으니까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물을 검색한다고요. 이 정보망에 들어가면은 내가 올린 물건, 자기 매물, 다른 사람이 올린 매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물을 보고
맨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그 중개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면은 매물을 계속 보고 있고요. 새로 올린 거는 뭐 표시가 나요. 뉴라든지 이렇게 새로 올렸다는 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셔서도 또 매물 올려놓고 한 2달 동안 거래 안 됐으면 밑으로 다 내려가고 새로 올린 게 자꾸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첫 페이지만 보지 막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잘 안 찾죠? 그 광고 첫 번째 돼 있는 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는 돈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 네이버 블로그 광고하는 것도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맨 위에 올라와야 돈이 최고 비싸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두세 페이지 넘겨가지고 광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서 매물을 자꾸 삭제하고 오래된 거는 삭제하고 새로 올려야 돼요. 아니면 그 날짜, 등록 날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새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 맨 앞에 뜨도록 만들어야 돼요. 새로 올린 게 맨 위에 뜨거든요, 매물이. 오래된 건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고요. 어쨌든 B가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어.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그러면 B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매물이 있다고. 매도인한테 직접 매수인이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한다. 누구한테 연락하냐고. 손님이 있다고. 어디다 연락해요? 매도인한테 연락해요? A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해요? 매도인 연락처 있어요? 없어요?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정보 공개할 때 인적사항, 이 사람 인적사항 공개 안 했다고요? 아까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인적사항을 여기다 공개해버리면 이 사람 전화번호 공개해버리면 전부 다 여기서 직접 연락할 거 아니에요. 직접 연락해가지고 계약 성사시켜버리면 A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물 공개만 해놓고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요. 자, 그럼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면 A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인한테 팔 거냐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또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에서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물 올리고 삭제를 다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운영자만 삭제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정보망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른다.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을 쓰는 건 아예 없습니다. 허가는. 지정 한 번 있고요. 협회 설립 인가라는 말 한 번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없다고요. 공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 있죠? 예,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Value Added Network을 운영하는 사람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 신청을 받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 요건에 맞으면 교부할 것이고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이게 지정 절차고요. 그 다음에 지정 요건입니다. 4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이번에 지정 요건,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3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지정 요건, 특히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지정해 준다.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5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50명이 아니고 500명이죠. 500명.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2개 이상의 제가 말 잘못했는데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500명 이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5 빼기 2는 3,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해야 된다. 그 말은 서울에서 470명,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30명 해서 500명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서울에 250명, 경기도 250명 상관없죠. 근데 서울에만 500명, 경기도에서 20명 이렇게 하면 요건 갖추지 못했죠.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은 돼야 되고 합계가 500명 이상 돼야 된다. 전국적으로. 이게 제가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500명이 아니고 2,500명이었다가요. 또 개정돼가지고 1,000명이었다가 지금 500명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갖춰야 되거든. 지정 요건을. 지정받기 전에 미리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도 차리기 전에 중개사무소 찾아다니면서 나 이거 거래정보사업자 될 건데 이용가입 신청 좀 해달라, 등록증 복사해달라 하면 해주겠냐고요.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지정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제가 아까 사설정보망이라고 했죠. 지정받은 게 아니고. 문제는 지정받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 제가 국토부에 건의한 게 뭐냐면 처벌 규정을 강화하든지 지정받은 업체 아닌 걸 사용하면, 아니면 지정 요건을 좀 완화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정을 받냐.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2,500에서 1,000명, 지금은 500명으로 내려가긴 했어요. 그 500명도 사실은 이용가입을 할 수가 없다. 옛날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런 거 있었는데 못했어요. 협회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협회가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500명 받기 힘든데 개인이 하기 힘들겠죠? 그 현실 이론적으로만 있지. 그래서 그 지정받은 업체가 없어요. 지금 지정받은 업체는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현업에 가면 전부 다 그 협회 걸 쓰는 게 아니라 뭐 텐이라든지 레츠라든지 뭐 이런 거, 날개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 정보망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처리 기사. 이 시험에 500명 대신에 1,000명, 2,500명 이런 숫자 나옵니다. 옛날에 바뀌기 전에 거니까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인데 30명 대신에 20명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1인 이상입니다. 1인 이상. 시험에 처리 기사 대신에 기능사 또는 뭐 산업기사 뭐 이런 거 X입니다. 그 다음에 1인인데 2인 X입니다.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1인 이상 하면 X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죠. 개업 한 자입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죠. 이거 500명은?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용량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인데요. 뭐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뭐 몇 초, 10초 안에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 용량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시험에 여기 두 번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부동산 맞춰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컴퓨터의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일정 규모는 이렇게 나왔어요. 일정 규모. 옵니까? X입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컴퓨터는 일정 용량 이상을 갖춰야 된다. X? 왜? 왜 X? 예?
예, 그렇죠. 맞아요. X입니다. 개업 공인회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돼요.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이잖아요. 회원 가입 요건이 아니죠. 회원들 컴퓨터는 작아도 돼요. 메인 서버 그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된다고 CPU가 뭐 크기가 부피가 커야 된다는 건 아니고, 두 번 시험에 나왔어요.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자, 이게 지정 요건이고요. 이 지정 요건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하면은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지정 신청 서류 48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있죠?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입니다. 맨 마지막 6번. 저는 5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입니다.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1번에 보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가로 안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제출해요? 안 해요? 저는 5개만 적어놨잖아요. 공무원이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민원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고. 왜냐하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죠.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안 한다고요. 우리 책이 조금 헷갈리게 적어놨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이 말은 제출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제출하는, 저는 이게 민원이 제출하는 서류잖아요. 이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이 말은 제출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지정 요건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시험에 뭐가 주로 나오냐면 30일 대신에 1월, 3월, 1년, 요 숫자 중요합니다. 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은 아마 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 할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시험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지금 정보통신부 장관인가 뭐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X죠? 그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49페이지 우리 교재 4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의 하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정보망은 뭐라고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했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르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3번에 보면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가 신설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위 그 회원들끼리 왕따 시킨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서울은 오히려 좀 덜해요. 신도시 뭐 일산 같은 데가 심하거든요. 회원업소 해가지고 제가 있는 데가 군포 3번인데 군포회라는 게 있고, 군포회 정보망 이름이 그 친목회 이름이 군포회라는 게 있고 금정회라는 게 있어요. 금정동에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뭐 아니 또 3번회도 있고 3번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친목회에서 이제 부동산 서버 사용료를 내고 그냥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군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있는 3번이 중개사무소가 502개예요. 502개인데 이 군포회에 한 300개가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 3번회가 한 200개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3번회도 가입하고 군포회도 가입하고 둘 다 가입한 사람도 있어요. 그 회비를 뭐 둘 다 내는데, 근데 군포에서는 3번에 탈퇴해야 받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저도 자세한 그 회칙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이제 자기들끼리 운영하면 여기
공동중개도 여기 있는 회원업소들끼리만 하지 다른 업소하고는 안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한다,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도. 근데 현실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왕따 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 회원업소 인수하려면 훨씬 더 비싸죠?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되도록 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나 다 볼 수, 개업 공개사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별적으로 비회원업소는 못 보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위반시 제재입니다.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런 거짓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은 의뢰인한테 직접 받아서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6번. 개업공개사도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방과후 이번에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위반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처벌 규정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헷갈리니까 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왜 그렇게 써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주된 업무가 정보 공개, 이게 정보망 운영하는 게 주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 무겁고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실수로 본 거예요. 거짓 정보 공개하는 게 실수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실무에 나가면 사실상 확인 설명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이 보면 만약에 시험에 의뢰인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한마디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매도 의뢰인한테 들은 그대로 매도 의뢰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매수 의뢰인에게 거짓말 하나도 더 안 보태고 들은 대로 설명했다. 설명 잘했어요? 못했어요? 100평이라고 해서 100평이라고 설명했고 뭐 돼지라고 해서 돼지라고 설명했고 있는 거 들은 대로 다 설명했다고요. 그대로. 설명 잘했냐고 잘못했냐고요? 잘못했죠.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들은 대로 하는 거는 전달하는 거죠.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점 찍고 설명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설명하면 안 되고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뭐 100제곱미터라고 했다면 맞는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떼보고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융자, 은행 융자 1억입니다 하면은 등기사항증명서 얼구 떼보고 채권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요.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직접 은행에 채무 확인서 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거 떼가지고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런 거 떼가지고 확인해야 되죠. 이게 현업에 나가면 이제 이론하고 달라서 힘들어요. 이런 걸 다 확인하게 되면 지금 다른 기업 공개사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나만 너무 또 철저하게 하다 보면 손님들이 짜증내거든요. 빨리빨리 하지 시간 오래 끌면 또 싫어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 안 나도록 그래도. 자, 확인 설명의 구체적 내용인데요. 확인 설명 시기, 상대방, 방법,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시기가 먼저 나와 있나요? 이 책에는? 시기가? 네, 확인 설명 의무자는 전부 둘 다 개업 공개사입니다. 항상 시험에는 비슷비슷한 거 차이 나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비교해가지고 차이 나는 게 나와요. 확인 설명 의무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는 둘 다 개업 공개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제 틀린 것만 나온다고요.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 하냐면은 확인 설명 시기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합니다. 중개 완성 전에. 쉽게 말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거래 성사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계약서 써놓고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미 계약서 다 써놨는데 계약금까지 다 주고 나서 설명하면 안 되죠.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쓰면서 한다고요. 계약서 쓰는과 동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요. 설명은 미리 해야 돼요. 융자가 얼마다, 뭐 그런 거 미리 설명해야 되죠. 면적이 얼마다 다 설명해 놓고 나중에 설명서 이제 적는 거, 작성하는 거는 계약서 쓰고 같이 동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한다고요. 대상 확인 설명은 1방이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1방 누굴까요? 매도의뢰인일까요? 매수의뢰인일까요? 누구한테 설명해? 취득의뢰인. 그렇죠? 매수의뢰인, 취득의뢰인. 즉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지 쌍방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죠? 매도인은 자기 집 팔려고 하면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뭐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학원 팔려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130개입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거래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쌍방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되겠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 제시. 아까 말했지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면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할 의무는 없죠? 근거자료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요. 교부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어요. 4가지 서식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은 1의 서식이고 비주거용이 2의 서식이고 토지가 3이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4의 서식이거든요. 서식이 4가지가 있어요.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된다. 자, 그러면 50페이지 맨 밑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9가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지금 뭐 암기한다고 시험 볼 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9가지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의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세법 시험에는 취득 관련 조세가 많이 나와요? 양도 관련 조세가 많이 나와요? 취득이? 세법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둘 중에 시험이. 지금 세법이 16문제 나오나요? 16문제인가요, 시험이? 16문제 중에 아마 한 7, 8문제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돼요. 근데 부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냥 알고는 있어야 돼. 물어보면 알기는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저기 뭐 그 현대가 산 거 저기 어디 한전부지 10조 5천억 주고 샀잖아요. 그 부지 근처에 매매는 1년에 뭐 한 10건도 매매 안 됐대, 주위에. 그런데 증여가 한 지금 뭐 그 사고 나서 뭐 26건인가 일어났다더라고, 주위에 있는 건물이. 자식한테 이런 거는 파는 것보다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팔아버리면, 지금 비싸게 팔아버리면 그 팔아가지고 돈으로 주면은 세금을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50%거든요. 만약 100억에 팔았다 하면 50억 세금 내야 돼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건물을 주면 이 건물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기준시가잖아요. 국세잖아요. 국세. 증여세나 상속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기준시가, 국세청량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가세표준이 된다고요. 그럼 100억짜리라도 기준시가는 50억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훨씬 더 세금이 작잖아. 50억에 내면 세금 25억만 내면 되잖아. 아까 50억 낼 걸. 그 절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엄청나게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 증여가만이 일어나고 있다. 시중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뭐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뉴스에. 왜 그래? 지금 근데 왜 발표 못하냐? 뭐 하면 이게 상속세가 지금 재산이 그분이 뭐 한 10조인가 넘잖아요. 그럼 세금, 저 상속세 5조 내야 된다고, 세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산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이분이 아버지한테 60억 받아가지고 증여세 20억 내고 세금 20억 내고 7조 만들었거든요. 원래 7조를 물려받으면 3조 5천억 세금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 그러니까 이게 조세 회피, 탈세를 하면 처벌받지만 하여튼 교묘하게 이렇게 조세 회피를 하면 처벌은 안 받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지만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연구해야 되겠죠. 지금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는. 자, 어쨌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조세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취득세는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취득세. 취득세가 지금 뭐 주택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주택인 경우는 다 다른데 토지 같은 경우 토지나 오피스텔은 다 4%죠.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4.6%입니다. 취득세가. 그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해야 된다고요. 취득세가 없어서 등기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취득세는 설명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미리 준비 안 해도 되잖아.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면 되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요. 조세 설명해야 되냐고요? 여기 있네. 51페이지 그 박스 메뉴에 동그라미 9번 박스 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칸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내야 돼요. 네, 양도세는 없어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남을 때만 세금 내죠? 양도 차익이 남을 때만 세금 내고 차익이 없으면 남는 돈 없으면 세금 안 내잖아요. 또 남는 게 있어도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9억 이하로 팔면 뭐 3억에 샀든 4억에 샀든 9억에 팔면 세금 한 푼도 없죠? 2년 보유만 하면 2년 보유해야 되죠? 2년 보유해야 되고 일시적 2주택이 되면은 집을 하나 더 샀으면 일시적 2주택이 됐으면 3년 안에 팔면 돼. 1년 지나고 나서 샀으면 먼저 산 집을 3년 안에 팔면 세금 안 내죠? 물론 먼저 판 집이 2년 보유라는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그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노부모 공양, 그 다음에 결혼,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상속, 이런 거는 5년 안에 팔면 되죠. 그러면 그 세금 양도소득세 잡기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돼? 남자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여자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내 명의로 해야 돼, 내 명의로. 지금 우리나라 추세는 지금 남자 명의로 더 많이 돼 있는데 팔릴 때마다 부동산 있어 보니까 자꾸 여자 명의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꼬시니까 그냥 남자들은 알았다, 그래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는데 나중에 남자들은 이제 알거지 돼가지고 전부 이제 길바닥에 앉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영원히 살 사람 같으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내 명의로 하는 게 좋죠. 세금 좀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도 남는 차익, 양도 차익이 10억이 남아도 부부 공동명의면 5억씩 남은 걸로 되죠? 예를 들면 그러면 가세 표준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6%부터 38%까지. 그래서 가표를 더 낮출 수 있잖아요. 두 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만약에 1억 남았는데 공동명의로 했으면 한 사람당 5천만 원 남은 걸로 되잖아요. 그럼 가세 표준이 달라지죠, 완전히? 그럼 세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사람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더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번거로운 것도 있어요. 고려하고 있어요. 다른 걸 지금.
황혼이혼도 많다고 하던데 요즘. (51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자료요구권입니다. 3번 1번 상태 자료요구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면 응해야 될까요? 불응해도 될까요? 네, 불응해도 되죠. 요구할 수만 있고요. 불응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집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이런 건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 주인한테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싫어요. 나 잠자야 되니까 뭐 팔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가르쳐주기 싫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알아내야 되겠죠? 남자 같으면 오빠 이렇게 하면 잘 가르쳐줘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는. 자료 요구만 할 수 있지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돼 있네요. 작성은 아까 여기 했어요. 이게 쌍방에게 교부하고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고 공동중개라면 개업공개사 2명이 됐다면 2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확인설명서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 다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2페이지 계약서 작성 등부터 보겠습니다.